스펙트럼과 보호의 원자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장풍이는 또한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돌톤의 원자 모형은 공의 모양이었습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은 푸딩에 건포도가 퍽퍽 박힌 것 같이 전자가 원자에 박힌 모양. 그리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행성이 태양을 돌듯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운동하고 있다는 바로 행성 모형을 주장하게 되지요. 이를 이어 또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덴마크 출신으로 1911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닐스 보어. 이 닐스 보어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톰슨과 함께 연구하다가 1912년 3월 러더퍼드가 있던 맨체스터 대학으로 옮겨가서 그 러더퍼드와 함께 러더퍼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어는 러더퍼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이 물리학적으로 좀 불안정한 원자 모형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보어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완성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1913년 드디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지요. 첫 번째,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몇 개의 일정한 원형 궤도에서만 돌고 있다는 것. 두 번째,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며 전자가 다른 껍질로 이동하면서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모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현지에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뭐야? 맨날 나만 궁금해? 같이 궁금해줘야지. 보호의 원자 모형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되지요. 하지만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겨버렸습니다. 전자가 입자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만 알 수 있게 되지요. 이에 따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현재의 원자 모형은 전자의 분포가 오비탈 모양에 따라 구름처럼 보이므로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구름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호의 원자 모형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의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주장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장풍이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소가 높은 온도에서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방출한다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 물질이 내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는 것, 우리가 이 방법을 분광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분광분석법. 각각의 원소가 내는 스펙트럼의 종류를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게 되지요. 20세기 초반에 수행된 이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톰슨,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퍼드,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실험 이외에도 중요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요. 바로 수소 원자에 의해 방출되는 빛에 관한 실험입니다. 바로 수소 원자 스펙트럼. 자, 그럼 빛의 연속 스펙트럼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에 태양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다 실험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이제 무지개 같은 거 있죠? 무지개, 레인보우! 이 무지개와 같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태양광, 백열등은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자, 똑같은 실험입니다. 태양빛과 비슷한 백열등의 빛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자, 빛이 분광기를 거치면 파장에 따라 빛이 분산하게 되지요. 왜? 색에 따라 빛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산된 빛은 연속적인 색깔의 띠 모양으로 관측이 되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속적인 띠,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1900년대 이전 사람들은 자연은 연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색깔들도 이런 연속적인 파장들의 색상이 모두 관측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동량, 속도 등등 물리학적 얘기가 막 나오고 있지요. 지금 머리가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물리량들 또한 연속적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 고전적인 역학 이론들에 반하는 여러 관측 결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1885년 스위스의 물리학자 요한 발머, 발머입니다. 발머, 머리 빠져 요즘. 요한 발머는 수소기체에서 나온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처음으로 관측합니다. 여기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이 있습니다. 이 방전관에 매우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붉은색 빛을 방출합니다. 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빨간색부터 보라색에 이르는 몇 개의 불연속적인 선이 나타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선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은 도대체 왜 관측되는 것일까요? 바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불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지요. 이 양자라는 말은 셀 수 있게끔 덩어리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을 우리가 바로 양자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에너지는 연속적이라 생각합니다. 5, 10, 15, 20 이렇게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너지는 흐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지. 하지만 보호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입자나 덩어리와 같이 셀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수배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소 원자의 전자 궤도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지요. 자, 원자에게서 가까운 궤도부터 차례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우리가 이 번호를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주양자수 1번, 2번, 3번, 4번이 껍질입니다. 각각 K, L, M, N 껍질이라고 하지요. 전자 궤도들은 모두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전자 궤도의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마이너스 1312의 값의 주양자수 제곱의 역수를 곱한 값. 어려워.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K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먼저 구해볼게요. 주양자수를 1을 대입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312 K줄 per 몰이 되고요. 이 L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2를 넣어 계산하겠지요. 바로 마이너스 328 K줄 per 몰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M, N, 즉 껍질을 주양자수 3과 4를 각각 넣어보면서 각각 145 K줄 per 몰, 82 K줄 per 몰이 값이 나오게 되지요. 간단하죠? 우리 품아이들 이렇게 계산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맨날 계산 문제만 나온다고 하면 하품하고 진짜 그럴 거야 진짜로? 나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건 내가 할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지? 야 나는 이건 난 아닌 것 같아. 나 적성이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자 어떻습니까?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145와 82 사이에 150, 160 이런 에너지 값을 가진 전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값이 연속적이지 않고 듬성 존재합니다. 이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가 다른 궤도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지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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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순간 이동하듯이 궤도 사이를 점프하게 되지요. 전자가 다른 껍질로 전이될 때는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봅니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껍질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당연히 흡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더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껍질로 내려갈 때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바로 전자기파, 즉 빛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수소선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들뜬 전자들이 두 번째 껍질인 L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지요. 에너지가 더 줄어드니까 남은 에너지는 방출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 빛이 발생하지요. 이 빛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입니다. 유한 발머가 처음 관측하여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지요. 이 주양자수 3인 껍질에서 2인 껍질로 전이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선 스펙트럼에서는 가장 파장이 긴 붉은색의 선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더 큰 에너지의 빛이 방출됩니다. 즉 빨주노 초파남보 순서대로 파장이 짧아지며 에너지가 큰 빛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자, 주양자수 4에서 2로 전자가 전이되면 초록색 빛이 방출됩니다. 주양자수 5에서 2로 전자가 전이되면 파란색 빛이 방출돼요. 또한 6번째 껍질에서 2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되면 무슨 색? 에너지가 가장 큰 보라색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보호의 모델에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 값과 이 수소, 선,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빛의 진동수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지요. 따라서 말입니다. 이 보호의 모델이 새로운 원자 모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06년 미국의 물리학자 라이먼 아니야. 사장 라이먼 자외선 영역의 수소선 스펙트럼을 관측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1 융합과학 때 배우는 걸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풍마이들 자외선 어떠니? 얘들아, 자외선 UV 막 살 태우는 거 있잖아.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 라이먼 계열의 빛은 들뜬 전자들이 첫 번째 K 껍질로 전이될 때 발생돼요. 따라서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 빛입니다. 바로 자외선이 방출돼요. 주양자수 2에서 1로 전이될 때 가장 에너지가 작은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또한 더 높은 전자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될수록 당연히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이 방출되겠지요. 마지막으로 1908년 독일의 물리학자 프리드히히 파센이라는 분은 적외선 영역의 수소선 스펙트럼을 관측합니다. 파센 영역은 들뜬 전자들이 세 번째 M 껍질로 전이될 때 발생하게 되지요. 따라서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낮은 어떤 형태? 적외선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양자수 4에서 3으로 전자가 전이될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적외선이 방출되고요. 이해되니? 또한 더 높은 전자껍질에서 세 번째 전자껍질로 전이될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적외선이 방출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후마이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라이먼, 발머, 파센! 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들뜬 전자들이 첫 번째 K 껍질로 전자가 전이될 때 때는 무엇이? 자외선이 방출되지요. 가장 에너지가 높은 라이먼 계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L 껍질로 전이될 때는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 방출되지요. 발머 계열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M 껍질로 전이될 때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무엇?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파센 계열의 빛이지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는 내신과 수능이 아주 단골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꼭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펙트럼과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